60일의 생물 기출문제 해설 총평 부분이죠. 총평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총평 부분에는 60일에 24년의 생물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생물의 출제 경향성과 여러 가지 현재 시점에서 생물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 알아야 되는 부분 전체의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긴 편이고 해설도 좀 예상보다 긴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상당히 중요도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인사이트 부분도 상당히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되고요. 생물을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이나 조금 공부하셔서 용어들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 총평을 자세히 봐도 중요도를 파악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생물을 어느 정도 1회독 이상 하고 조금 이해가 됐을 때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그럴 때 이제 보시면은 중요도와 꼭 챙겨야 될 부분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너무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트렌드이고 인사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특이한 경향성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4-1 새로운 영역이 최초 출제된 후 수년 내에 다시 출제된다. 생물은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됐지만 아직 중요도가 있는데 출제가 안 된 부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출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특이한 점은 수년 내에 그 새로 출제된 문제들이 다시 출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트렌드로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나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수적인 출제 경향을 갖고 있고 추정되는 거는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기존에 출제가 안 되던 새로운 부분을 출제했을 때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운 부분을 출제했더니 신선한 시도였고 좋은 문제를 구성하셨습니다. 변별력도 있고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그 지엽적이고 이상한 걸 출제해서 문제가 좀 그렇네요, 난이도가 안 맞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출제위원회는 이제 새로 출제를 할 때 기존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 반복 출제가 돼서 부담스러워요. 새로운 걸 출제하고 싶은데 좀 위험 부담이 있죠. 근데 한 번 출제됐던 문제가 있어요. 난이도를 적정히 파악해서 다시 재출제를 하면 좀 안정적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왜 쓸데없는 걸 출제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기존에 출제한 부분이고 기출문제는 잘 공부해야 되지 않냐, 기출문제도 안 본 사람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출제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트렌드로 최초 출제되면 수년 내에 다시 출제된 경우가 많다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4-2번은 실제 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균이고요. 세균은 2020년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세균은 선택지문 5개 중에 1개 포함된 적은 있지만 독립 문제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최초 출제됐는데 다음에 또 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향이죠. 3년간 5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 출제되면 다시 출제될 수 있다의 예시입니다. 그건 광호흡이고요. 2022년에 한 문제가 출제되고 2023년, 24년에 추가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출제되니까 물꼬를 튼 것처럼 출제되기 쉬운 거죠. 광호흡 부분은 이제 광합성 관련이 되는데 광합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출제되어 왔고 그 다음에 유사한 지문이 반복 출제되어 왔어요.
이제 좀 식상하죠. 근데 너무 광합성을 어려운 부분까지 출제하면 사실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광호흡을 처음 출제했는데 괜찮네 라고 계속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광호흡은 현재 광합성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 출제 예시고요. 돌연변이의 경우는 출제가 안 되다가 18년에 한 문제 되게 쉽게 출제가 됐고 19년에 바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고세균은 최초 출제되고 그다음에 반복 출제됐는데 워낙 반복 출제 예시이기도 하지만 고세균은 생물학의 중요도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언제든지 독립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요. 자, 식물의 분류학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에 한번 출제되고 올해 2년 후에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분류학은 좀 골치 아픈데 분류학은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양파 껍질 같아요. 지구상에는 한 20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하는데 분류학으로 나누면 세부 분류가 들어가면 또 특징들을 공부해야 되고 또 세부 분류가 들어가면 특징들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도 변실체 생물에서 분류학을 어디까지 출제해야 되지? 난감합니다. 근데 이제 분류학이 출제가 안 되다가 동물 분류학이 두 문제가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었고 식물 분류학도 두 문제가 식물의 생리학도 포함이 돼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두 문제들은 각각 난이도가 좀 높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난이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안 되던 분류학 부분이 출제가 됐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난이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출제될 때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죠. 그래서 차후에 출제위원이 좀 부담이 덜어지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바이옴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상의 생태계들을 다 합해서 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이옴은 이제 19년에 한 문제 출제됐고 24년에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지엽적인 게 두 문제나 출제되니 이해가 안 된다입니다. 근데 이 바이옴이 속하는 생태와 환경이란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기출문제 분류표인데 여기 이제 이 노란 부분이 생태와 환경입니다. 근데 2016년까지 이렇게 한 10문제 되나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대부분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대부분 맞출 정도로 수험생들의 평균 득점이 높았겠죠. 그랬더니 한 2년간 출제가 안 되다가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질소순환 2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질소순환은 이 생태와 환경 영역이 굉장히 쉬운데 그나마 조금 어렵고 암기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우점식물, 얘가 바이옴에 속합니다. 툰드라, 사바나, 열대우림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얘는 어렵진 않지만 지역적이라서 잘 안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면 생태와 환경 부분은 너무 쉬운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서 이제는 그런 건 출제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좀 어려운 질소순환 같이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출제하거나 이런 바이옴 같은 좀 지역적인 부분을 출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 다시 3년간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열대우림이라고 출제됐는데 얘도 생태계의 총합인 바이옴에 해당됩니다. 좀 지역적인 걸 우점식물과 같은 결이에요. 다시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바이옴 19년, 24년의 출제의 의미는 생태와 환경에서는 앞으로 까다롭거나 아니면 좀 지역적인 문제들을 출제를 해서 모두 다 맞추는 걸 방지하겠다가 좀 더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질소순환 아까 보셨듯이 19년에 출제되고 다음에 바로 다시 출제됐죠. 최초 출제되고 반복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물에서는 최초 출제되면 이렇게 반복 출제된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러면 4-3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물에서 새로운 영역이 출제되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 안 되다가 출제된 문제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광합성 세포 같이 계속 출제되는 건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게 출제됐네 그러면 출제위원이 좋아할지도 모르니까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팩트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요 6가지는 7가지네요. 요 7가지들은 이제 완벽하게 생물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까지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경향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4-4번은 앞에 보신 부분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에요. 근데 출제되지 않았는데 최초 출제가 됐어요. 근데 다시 반복 출제가 안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향후에 출제위원이 요거는 좀 출제해도 부담이 적겠다라고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내용들입니다. 추가 출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세포 소비관에 대한 종합 문제입니다. 세포 소기관은 출제가 되어 오긴 했어요. 세포 골격은 많이 출제됐고, 리보좀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이제 뭐 라이보좀, 그다음에 페록시좀, 그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몇 가지를 지문을 종합을 해서 구성을 해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생물학 시험에서는. 그리고 종합적으로 출제하면 좋은 문제가 되는데 왜 라이보좀에 대해서만 나오고 세포 골격에 대해서만 나오고 종합 문제는 안 나오지? 근데 2023년에 최초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고려하셔야 되겠죠. 자, 오페론은 좀 골치 아픈데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23년에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 극상이었어요. 전공자도 좀 맞추기 쉽지 않았을 거고, 전공자가 맞췄다고 해도 다 이해하고 맞췄을까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23년에는 5문제는 일부러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오페론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앞으로 출제될 때는 23년과 같이 그런 그 난이도 극상으로 출제되면 다들 틀리기 때문에 변별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어서 출제될 것 같으니 그 정도로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퍼 캐스9이고요. 생물의 경우는 시사성 테마라고 제가 시사성 테마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리화학 지학은 핫 이슈가 된 게 특별히 따로 출제된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생물은 좀 핫 이슈가 되는 게 출제가 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생물 기본서의 내용이 아예 없어도 출제가 됩니다. 일단 노벨상을 탈 만큼 좀 뛰어난 연구 결과들이 나왔을 때 출제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위험한 전염병, 질병이 돌았을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뭐 광우병, 프라이온 관련해서, 또는 햄버거병이라고 아이들이 뭐 사망하거나 위험했죠. 대장균 5157, 그 다음에 조류독감,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서에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의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뭔가 연구 기법이 나오면 출제가 됩니다. 이 시사성 테마는 제 경우에는 이제 무료 특강으로 제공을 해왔고요. 그래서 예상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이제 출제될 수 있죠. 그리고 크리스퍼 캐스9 중요하고 차세대 서열 분석, 이렇게 3가지 위주로 특강을 했었는데, 그 중에 크리스퍼 캐스9이 2023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사성 테마는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올해 다시 촬영을 할까 했는데
이미 자료들은 여러 번 개정을 해서 거의 완성된 상태고, 특강 촬영해도 내용이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촬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리사 스쿨 웹사이트에도 올라와 있고, 무료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 유튜브에 자료가 몇 개 없긴 한데, 민스 바이올로지 룸이란 유튜브에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그걸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생물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하신 다음에 보셔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 보실 내용은 아니고요. 올해 좀 뭐 후반에 가서 코로나나 크리스퍼 캐스9이나 차세대 서열 분석 관련해서 좀 변동 상황이 있으면 추가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기존의 동영상으로 보셔도 되고요. 하여튼 시사성 테마는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차세대 서열 분석은 앞으로 언제든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크리스퍼 캐스9은 독립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도가 꽤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출제된다면 크리스퍼 캐스9은 독립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번 독립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5개의 선택 지문 중에 1개나 2개에 언급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찌됐든 3가지는 꼭 대비하셔야 되고요. 4번 지금 이제 최초로 출제됐지만 추가 출제되지 않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 단백질 분석 기법이 출제가 됐는데 지문 5개에 5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드만 분해법, 등전점 전기영동, 2차원 전기영동, 얘는 엘라이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운 문제였고 답이 되는 게 이제 노던 블러시였는데 그냥 그 노던 블러만 알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용어는 용어 자체를 몰라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향후의 문제인 거죠. 지금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부분은 중요한 내용들이 기출문제에 대부분 충분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분자생물학의 새로운 기법, 생명공학 기법을 시험 문제에 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낸 거를 이제 또 반복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기법을 선택을 할 텐데 요 4가지 용어가 이미 기출문제에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명칭이 언급됐고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출제될 때 기출문제 한번 언급됐으니까 좀 부담을 덜고 출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여기 2가지 에드먼 분해법하고 2차원 전기영동은 굉장히 쉬워요. 문장 몇 개만 보시면 공부 끝이고 문제는 이 2가지죠. IEF와 얘는 엘라이자라고 부르는데 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그게 참고 자료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무조건 꼼꼼히 공부하시라고 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은 부분까지 출제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부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참고 자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새로 나온 용어들이고 출제됐기 때문에 기억은 하셔야 되고요. 자, 난할이 23년에 한 문제 출제됐고요. 얘도 23년에 좀 틀리라고 출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는 발생학의 기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생물의 생리학에서 발생학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는데 23년에 최초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할이 출제될 수도 있고 이제 난할이 발생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발생학이 새로 출제될 수도 있다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신호 전달입니다. 신호 전달은 원래 인체 생리학에서 내분비계와 신경계가 연구가 되어 왔죠.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하면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이 이동해서 다른 세포나 기관에 작용해서
어떤 신호를 전달하게 되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간 같은 기관에 가서 혈액 중에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리버죠. 당신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저장을 해라. 혈관 속에 포도당 농도를 낮춰라. 라고 이제 다른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신경계는 뉴런이 다음 뉴런에 신경 전달 물질을 뿌리죠. 그래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뉴런에 신호를 전달하게 돼요. 앞에 뉴런이라는 세포에서 다음 뉴런이라는 세포까지 신호를 전달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분비계와 신경계는 그렇게 분리돼서 연구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 신경계 뉴런인데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들이 발견이 됐고 결국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다른 건가라는 의문이 생겼죠. 근데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 세포에서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란 개념에서는 동일하죠. 그래서 내분비계와 신경계의 개념을 통합해서 고려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정의된 게 신호 전달입니다. 정확히는 동물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라고 하고요. 최근 연구 결과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2023년에 최초 출제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출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신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문에 좀 포함될 수도 있겠죠. 동물 분류학도 말씀드렸듯이 15년, 23년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동물 분류학은 출제 이유가 명확해요. 기존에 동물 분류학이 있었는데 분자생물학과 그다음에 서열 분석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각 동물을 잡아서 DNA 서열, RNA 서열 쫙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기존의 동물 분류학이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걸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또 식물 분류학까지 두 개가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분류학이 어느 정도까지 출제될 수도 있다. 동물 분류학도 출제될 수 있고 식물 분류학도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한 시험 범위에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4-5번이고요. 식물에 대해서 출제 경향이 완전히 크게 변했습니다. 식물은 전에는 거의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고 광합성은 계속 출제되어 오지 않았냐. 식물인데 광합성은 식물 관련이라서 출제됐다기보다는 지구상에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유기물로 바꾸는 미케니즘에 의해서 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출제가 된 거고요. 반대로 생물들이 활동을 하는 방식, 하기 위한 원리는 세포호흡이죠. 유기물 에너지를 다른 운동 에너지로 ATP나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포호흡도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즉 광합성은 식물 관련이라서 출제된 게 아니고 생물의 원리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식물 자체에 대해서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광호흡이 3년간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광합성에 한정되던 걸 이제 광호흡도 출제하고 출제 대상을 바꾸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식물에 대한 출제 방식이 확 변한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식물의 분류학이 벌써 22년, 24년, 2년 후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경향이고, 아까 바이옴을 말씀드렸죠. 생태계 전체. 생태계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태계는 식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물종이 얼마나 존재하면 거기에 의해서 미생물들, 그 다음에 동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종의 동물들이 얼마가 존재하면 거기에 식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식물들의 프로파일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동물들, 그 다음에 뭐 세균, 고세균, 미생물, 이런 균계 생물, 원생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 초기 세팅을 식물이 하게 돼요. 그래서 생태계는 식물을 갖고 파악을 합니다. 특히 우점종, 가장 양이 많은 식물이죠. 그래서 바이옴의 문제는 식물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벌써 두 문제가 출제됐다.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출제 경향이 최근 굉장히 특이하게 바뀐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경향은 그냥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연이 아니고 그냥 출제자 집단 한 분인지 뭐 여러 분인지 모르지만 출제자 집단이 식물을 잘 아는 분들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식물에 대한 관심이 생겼거나 그런 걸 반영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식물에 대한 출제 경향이 확 바뀌었다,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4-6 분류학이 집중 출제됐다. 예, 동물 분류학 2개, 식물 분류학 2개가 출제가 됐죠. 아까 이 식물 분류학 두 문제는 식물학자가 출제위원회 포함이 돼서 식물을 강화한 걸 수도 있지만 분류학을 선호하거나 많이 공부하신 분이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생물 분류학 전체가 강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죠. 근데 이게 식물의 강화인지 생물 분류학의 강화인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현재는. 그리고 판단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보고 두 가지 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식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보고 그 수준까지 공부하셔야 되고, 생물 분류학의 강화일 수도 있으니까 생물 분류학을 기출문제를 보고 그 수준까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생물 분류학에서 중요한 건 동물 분류학, 식물 분류학이고 기출문제에서 어느 정도 달아서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추가할 건 균계, 버섯, 효모, 곰팡이 등이 포함되는 균계, 그 다음에 원생생물을 살짝 보완하는 정도. 세균과 고세균이 있는데 세균과 고세균은 이미 기출문제만 봐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물 분류학을 좀 보완해서 강화를 하겠다 정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와 환경 부분,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쉬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출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출 분류 테이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한 8년간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꿀 빠는 영역이었죠. 근데 한 2년간 출제가 안 되고, 그 다음 2년간 출제가 됐는데 질소순환 두 문제,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어려운 문제였죠. 오점식물, 바이옴에 해당됩니다. 얘는 지엽적이라서 잘 공부 안 하는 부분이었죠.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해석은 앞으로는 쉬운 문제는 출제 안 하고 어려운 문제 찾아서 출제하거나 좀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해서 틀리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예상을 했는데 3년간 출제가 안 되다가 올해 24년에 다시 바이옴이 출제된 것으로 봐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영역을 공부하실 때 뭐 쉬운 것도 공부하셔야 되지만 질소순환, 인해순환, 좀 어려운 지문화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 좀 지엽적이라서 안 보던 것들도 일부러 지엽적인 거 찾아내니까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네요. 4-8번 세균의 집중도는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20년, 21년, 22년 3년간 세균 문제가 5문제가 나왔고 굉장히 생물에서 이례적인 경향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세균학 미생물학이나 세균학 전공하신 분이 3년간 출제하고 이제 출제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세균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계속 관심이 있는 분이 계속 출제를 하거나 아니 다른 분들이 보고 세균도 좀 많이 출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5문제라는 건 빈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3년간 출제되고 이제 출제 안 될 거야 라고 단정하는 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발성이 아니고 또 조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세균 기출문제 5문제, 세균학의 기본적인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5문제를 다 이해하실 정도면 앞으로 세균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추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대비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까 오페론이 23년에 출제가 됐었죠. 극상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전공자도 쉽게 못 맞출 정도로. 그래서 일단 오페론 자체는 이제 오페론은 출제가 안 됐었지만 이제는 명확히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적정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페론의 출제라는 거는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오페론은 이제 발현 조절, 그 생물이 DNA를 전사해서 RNA를 만들고 그 RNA를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생명 활동을 합니다. 생물의 기본 원리죠. 센트럴 도그마, 중심 원리죠. 근데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이 좀 그게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합니다. 진핵 생물 파트는 굉장히 단계마다 다 발현을 조절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부를 꼼꼼히 해야 되고 기출문제도 여러 부분이 출제가 되었어요. 원핵 생물 파트는 사실 오페론이 전부인데 그냥 5개 선택 지문 중에 하나에 그냥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독립적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저도 강의를 할 때 오페론 부분은 그냥 기본만 하세요. 출제가 왠지 모르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오페론에 대해서 정확히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오페론 23년의 오페론 출제의 의미는 발현 조절에서 과거에는 진핵 생물만 정확히 공부하면 됐지만 이제 원핵 생물 파트도 정확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오페론은 생물에 대한 세균에 대한 문제예요. 오페론을 갖는 건 세균과 고세균이 있는데 고세균은 사실 생물학자들이 잘 모릅니다. 미지의 영역이라서 고세균도 오페론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페론은 생물 문제예요. 세균 문제예요. 자, 세균학을 공부하게 되면 중요한 이론들이 많겠죠. 그 중에 오페론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페론은 세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숨겨져 있지만 2000년, 2021년, 2022년에 세균 문제가 5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왕창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균 문제가 출제가 안 됐네? 세균은 잊혀진 건가? 근데 세균에 관심이 있는 분이 또 이거 출제하려고 그랬더니 세균 너무 많이 출제해서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했을 때 오페론 출제할까? 그것도 세균에서 중요한데 그냥 상상이지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페론이 23년에 출제가 어렵게 된 거는 모릅니다. 아까하고 비슷해요. 발현 조절에 원핵생물 파트의 출제 앞으로 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고 세균을 계속 출제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느 쪽이냐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페론 출제를 보고 판단할 때 발현 조절에 이제 원래는 진핵생물 파트만 꼼꼼히 공부했지만 이제 원핵생물 파트를 상당한 수준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원핵생물은 거의 대부분이 오페론에 대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세균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앞으로 안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균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까지 완벽하게 대비해야 된다. 제가 제시하는 적정 수준은 기출문제 5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된 이론, 핵심 이론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입니다. 자, 이 인사이트 부분 굉장히 길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들을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무조건 일어나진 않지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한 인사이트들은 좀 가능하면 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입장이 되어 보면 가장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물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출제자 입장이 돼서 판단을 하시면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그 정도 되면 이미 생물 공부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오버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트는 당연히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머리를 쓰고 뽑아낸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총평 해설이 너무 길어졌네요. 근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생물 공부를 좀 많이 하신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자료를 꼼꼼히 보시거나 해설을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빠뜨렸는데 꼭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총평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맨 마지막 페이지고요. 46페이지네요. 서머리 부분이고 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들이 있죠. 근데 난이도는 사실 추정치고 그렇게 정확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 같지만 생물학 전공을 하고 박사까지 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들을 사실 다 하 난이도죠. 근데 생물을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다 극상 난이도겠죠. 스탠드 포인트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풀이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분이라고 된 거는 35초인지 40초인지 측정하기도 귀찮고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쓴 겁니다. 열대 우림의 경우는 사실 너무 지엽적이라서 좀 비전형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사성 테마 관련해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죠. 2023년에 크리스퍼 캐스9이 출제가 됐고요. 총평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